냇가에서 소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방송하러 갔거든요. 순박한 도시남자 손금주 변호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금주의 시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선이 어디로 가 계신 겁니까, 네. 지금? 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저 노래? 네, 시선이 머무는 곳. 아, 그래요? 이번에는 애창곡은 뭐예요?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아. 나요. 평소 애창곡은 뭐예요? 저는 김광석 네, 뭐? 가수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사랑한 후에. 제가 김광석 팬이거든요. 사랑했지만이구나. 제가 좀씩. 아니, 약간 그 허술함이 네, 있는 게 약간 매력이에요. 허당기가 있습니다, 제가. 매력이에요. 김광석이 저랑 갑이거든요. 그러신가요? 영띠. 아쉽죠. 좀 안타깝습니다. 좋아합니다. 정말 좋은 노래 많았는데. 갑자기 옆뒤로 샜는데요. 네. 어떤 뉴스에 지금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그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요. 현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3분의 2인가요? 네, 과반수 발의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려면 소추가 그죠? 의결됩니다. 네, 근데 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과반수 의결로 되죠. 네. 3분의 2가 아니죠. 이게 헌법 65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대법관 등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법관까지.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이 동의를 해서 발의를 하고 그 과반수가 제적 과반수 150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 소추가 의결됩니다. 탄핵안을 되게 이제 소추안이라 그러잖아요. 탄핵 네. 소추가 이제 100명이 동의해서 이루어지면 의결하려면 이제 과반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당이나 지금 그렇죠. 보도에 보면 정의당이나 네.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 수를 보면 무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의석수만 174석인데 네. 그 발의 자체에 참석했던 분들이 네. 또 뭐 정의당이나 소수 야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150석을 채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이미 있습니다. 민주당만 해도 150석이 넘으니까 될 것 같은 상황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게 한 번도 없었죠? 그렇죠. 판사 법관에 대해서 시도는 했었습니다. 85년 12대 국회 때 그 당시 유태홍 대법원장이었는데 대법원장. 인사 문제로 해서 그 발의는 됐다가 부결됐고 또 2009년에 그 18대 국회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이 그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 관련된 개입 문제로 그 발의됐지만 그 표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폐기됐구나. 실질적으로 탄핵 소추 의결이 된다고 하면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회가 또는 여당이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임성근 판사가 다음 달 2월 달에 퇴직을 합니다. 법관에서 퇴직을 할 예정인데 그 퇴직을 하게 되고 또 현재 재판이 그 항소심 2심에 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퇴직이 되면 사실상 그 사법농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판사시잖아요. 네. 저요. 네. 그렇죠. 그럼 제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탄핵 시도 추진에 대해서 우선 평가하시자면 그럴 만하다 아니면 좀 과하다. 양쪽 다 해보셨잖아요. 국회의원도 해보셨고. 저희가 2016년에 처음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탄핵 소추안도 제가 작성하고 탄핵 소추위원으로 참석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탄핵 사유들의 그 무게감이나 그 기본적 헌법 질서에 대한 침해 문제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형사 사건의 유죄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건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는 직권남용죄로 1심에서 기소가 됐다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 부장판사였는데 그 수석 부장판사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다른 재판부에 대한 그 재판 관여가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항소심에 있는데 그 현행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주요한 것이 헌법 위반입니다. 그 헌법 103조에 보면 판사들이 헌법 법률 또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독립해서 재판할 권리를 이 형사수석 부장이었던 임성근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금 탄핵소추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과하다는 거예요. 그럴 만 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직권 남용이 무죄잖아요. 네. 근데 직권이 뭐를 시킬 만한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직권 남용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일종의 강권 남용 아니에요? 직권은 아니지만 강제로 시킨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강요죄라는 게 있거든요. 네. 형법상의 강요죄가 있는데 아, 그건 직권이 아니더라도. 강요죄 대상은 아닌 거죠. 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한 범위 내 그러니까 자기 지위 상하 관계에서 그 개입을 했다는 것이 문제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네. 판결문에 보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적시하잖아요. 그럼 이건 탄핵 사유되는 거 아니에요? 판결 이후에서 네. 재판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 그 이후에 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탄핵 사유로 보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탄핵 그렇죠. 사유가 됩니다. 꼭 저기 형사법 처벌 안 받더라도 네네.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국가기관이 국회가 네. 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도 크고 또 이 사건의 상징성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을 하는 과정 네. 또 헌법재판관 9명이 모여서 헌법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재판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임성근 형사수석 부장에 대해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국가 그 탄핵 절차라는 제도까지 그 이용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문제제기가 문제제기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양반 이분에 대해서 네. 법원 내에서 징계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다음에 참 그렇습니다. 징계도 안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재판 갔는데 무죄 났어요. 네, 그러면 잘못한 행위는 있는데 네. 아무런 징계도 처벌을 못 받으면 그게 괜찮아요? 국회라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국회가 모든 일에 나서야죠. 모든 위법한 상황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 그래요? 네.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시는구나. 아니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했어야 네, 된다. 네. 아.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법관 전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럼 법원 내부적으로 또는 형사적 처벌은 현행법상 어렵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국회가 나서서 탄핵까지 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건 뭐죠? 법관 회의인가? 예, 평에? 전국 법관 회의. 거기서도 탄핵 요청하지 않았던가요? 그게 이제 2018년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형사 절차로 하든지 그게 안 되면 탄핵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이제 그 이후로 그 3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 시점에 퇴직을 앞뒀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으로라도 징벌을 해야 된다. 물론 정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국가라는 시스템이 저는 특히 헌법재판소 국회가 나서는 그것이 이 임성근 부장을 정도에 대해서 할 만큼의 사안이냐 이런 데는 좀 약간의 그러니까 이런 반론이 거에 제가 필요합니다. 이해하자면 네.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은 법관 탄핵하는 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네. 하려면 좀 더 좀 무게 있는 지위에 있거나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네,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신 거죠? 네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판사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3년 가까이 돼서 퇴직하기 전에 이렇게 탄핵을 한다. 근데 최근에 또 어쨌든 여권에 좀 부정적인 판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것부터 해서 조국 전 장관 또 어제는 최강욱 뭐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의원에 대한 민주당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칫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또 뭐 판사 길들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또 이런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외형으로 보여지는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는 문제도 중요한데 참 정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와서. 우선 국회는 가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 각자 네. 투표하기로 했습니다만 네. 가결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가결되면 헌재 가잖아요. 헌법재판소. 네. 네. 거기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인용이라고 하면 이제 탄핵, 탄핵 동의하는 거. 예, 탄핵 결정을 네. 그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볼 때도 이미 퇴직을 앞둔 사람이고 이 행위 자체가 이제 사법 재판에 대한 개입 문제였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본 그 산케이 신문사 지사장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재판인데 그 선고 결과에 대한 개입이라기보다는 선고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한 수정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판결 결과는 그대로 나가는 거고 어쨌든 공보에 대한 개입인 거죠. 그것도 선고 요약문. 판사 권한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 뭐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헌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탄핵 소추, 탄핵 의결 과정을 거치야만 하는 거냐. 대법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 송검주 변호사와 함께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